종목 브리핑입니다. 22일 화요일 장 마감 후 발표된 공시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원개발은 코오롱 글로벌과 551억 원 규모의 하남선 복선전철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단 건설 전문 업체인 IS동선은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휴대폰 케이스 전문 업체인 모베이스는 인도 진출을 위해 인도의 휴대폰 케이스 제조사 지분 99.96%를 120억 원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큐리언트는 항감염성 질환 화합물 관련 러시아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IDS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사주 70만 주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입니다. 동양은 최대 주주가 유진기업과 유진투자증권에서 파인트리 자산운용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파인트리 자산운용의 장내 매수, 지분 인수 목적은 경영 참가입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성공 투자를 위한 가이드 재료 점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 브리핑 분석 도와주실 두 분, SK증권 김우식 차장님,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전일장 주요 공시대를 앞서서 차례로 살펴봤는데요. 김우식 차장님은 네.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습니까? 예, 뭐 큰 공시가 있는 종목이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예. 최근 시장 트렌드와 또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삼성 SDI입니다. 예. 삼성 SDI 주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 뭐 잠시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도 고생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고생이 좀 심하실 것 같은데 삼성 SDI 문제는 두 개입니다. 첫째는 이제 문제점이 두 개인데 첫째는 당장의 실적이 안 된다는 것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전망이죠. 앞으로 주력 사업이 될 부분에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전망이 조금 불투명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사실 한 회사의 주가가 현재 실적도 안 좋고 미래도 불투명하면 주가가 가겠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한데 다행히도 최근에 이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이제 실적이 부진한 점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2016년 올해 상반기까지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그래도 캐스카우 역할을 해왔던 그 케미칼 부분을 롯데그룹 쪽에다가 작년 말에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2조 넘는 금액으로 매각을 했는데 이게 그래도 분기당 뭐 한 10전 분기만 해도 한 1조 6천억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을 가져올 정도니까 상당했고 쏠쏠했는데 요 부분이 쏙 빠져버리니까 당장 실적이 나는 숫자가 나오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상반기까지는 어렵다. 그럼 이 어려운 실적을 무엇으로 지금 극복을 하고 있는가? 뭐 실적이 갑자기 나온 쪽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 안다는 거죠. 그 매각 부분도 있고 나머지 주력 부분이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실적이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서 주가에 다 거의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 1, 4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쇼크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두 번째 미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불투명하다는 점은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지금 주력으로 키우죠. 기업 매각을 통해서 가져온 현금 같은 경우도 뭐 중국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2차 전지 사업을 미래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데 불투명했던 부분은 중국 배터리 문제, 보조금 배터리 지원 문제였는데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중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서 이미 긍정적인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결정된 건 아직 없지만 4월 정도에 한국 기업을 참관하에 안정성 검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차피 그 중국 같은 경우도 대세는 우리 한국이나 일본 쪽에 NCM 계열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능 자체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뭐 테슬라는 물론이고 글로벌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쪽에 그 배터리, 우리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중국 정부도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속도를 좀 늦추고 있는 거죠. 약간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런 약간 꼼수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4월 정도 되면 충분히 그 리스크는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 SDI의 기술력 같은 경우는 상당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상용 부분에서 이미 많이 이제 진출을 했지만은 기술력을 통해서 볼 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배터리 부분이 승용차 완충 시에 600km까지 달릴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배터리의 배터리를 완성을 이미 해놓은 단계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에 앞으로 나올 차량을 본다 그러면 한 400km까지 나오고 있는데 600km 정도까지 기술 개발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도 먹힐 수 있는 미래 사업이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삼성 SA 두 가지 부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은 두 부분 모두 조금 풀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요즘 나와 있는 리포트를 보면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리포트를 보시면 답이 없지만은 미리 선반영됐던 측면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주가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시카우였던 케미칼 부분을 매각하면서 아무래도 실적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시장이 다 아는 악재라는 거죠. 실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김우식 차장님께서 그 전에도 한중 통상 장관회담에서 이 전기차 관련주도 호재성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지난주에 말씀대로 중국 정부가 국내 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이 전기차 배터리에 아무래도 이 보조금 지급 여부 재개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상승 재료로 작용하면서 또 전기차 관련주들 흐름도 돋보이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 삼성 SDI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이런 성장성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완화되어 가고 있다. 리스크가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좀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긍정적인 시각 좀 유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박지영 차장님께서는 또 주요 공시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나요? 어제 뭐 오후에 좀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 됐다라는 보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결산 보고서는요. 이제 그러니까 12월이 지난 이후에 결산이 끝난 이후에 90일 내에 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주주총회를 하기 일주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2일까지, 3월 22일까지 모두 제출해야 되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외부 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지금 완료되지 않아서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지 감사 의견 한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뭐 이렇게 되면서 대우조선해양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요. 4조 7천억 원이던 자본금이 작년 한 해에만 5조 1천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자본금이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4,300억대로 자본금이 감소를 했고요. 부채 비율이 4,300%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자본금이 줄어들고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4,300%라는 정말 뭐 믿을 수 없는 뭐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올해 만기게 되는 기업 지피가 7천억 원 정도 있습니다. 자본금이 4,300억 원인데 올해 만기가 되는 어음이 7천억 원이다. 올해 정말 긍정적으로 실적을 잡아서 5천억 원 정도 이제 실적이 흑자가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더하기 빼기를 한번 해보면 그래도 자본금은 계속 감소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적보다는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것이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3월 11일 정관을 변경을 하면서 유상증자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주총에서 발행 주식수를 4억 주에서 8억 주로 늘리겠다라고 의결을 해서 통과를 시켰죠. 그리고 올해 3월 11일 날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확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이 대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지금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요. 유상증자가 없이는 지금 회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증을 통한 자본 확충과 유동성 확보가 없다면 자력으로는 회생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사 의견까지 감사 보고서를 지연시킬 정도로 지금 회사가 어렵다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는 지금 함부로 주가가 싸다라고 접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수급에 유입되면서 그래도 주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거, 감사 의견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데 사실 대마불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큰 기업이 무너질 리는 없다. 그리고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이 지금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이제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할 때는 이런 때 어떻게 보면 로또라든지 복권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 투자라면 이런 것들에 접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리스크는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투자에는 다소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종목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사연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수급적으로는 또 어떤 종목들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됐는지 박호정 캐스터가 계속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사연 있는 종목 시간입니다. 정거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코스피 종목 보시면요. 현대차가 4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날은 외국인들이 15만 주 이상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거래 연속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이날은 외국인들이 84만 주 이상 사들였습니다. 그 뒤로는 네이버, 삼성 SDI가 3, 4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 살펴보시죠. 한전 KPS가 4거래 연속 매도세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날은 19만 주 이상 물량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다음 전날 매수세를 보이던 삼성화재가 이날 매도세로 전환하며 2위를 기록했고요. 3위에는 신한지주, 4위에는 LG생활건강이 기록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컴투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요. 컴투스는 3거래 연속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다음 전날 매도세를 보인 카카오가 이날 다시 매수세로 전환하며 2위를 기록했고요. 다음은 셀트리온, 비아트론이 3, 4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코스닥 종목까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메딕톡스인데요. 메딕톡스는 2거래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아트락스비엑스가 12거래 연속 강한 매도세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날은 11만 주 이상 물량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 뒤로는 오스템 임플란트, 뉴트리바이오텍이 3, 4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전거래일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특징주들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 시장의 대형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흐름이 관측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우식 차장님은 전거래일 특징주 중에 좀 사연이 있다라고 할 만한 네.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까 매수 1위로 나왔던 현대차를 지금 안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3일 연속 8%가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이유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 명확하게 나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좀 조목조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 올랐는가 이유를 좀 살펴보자 그러면은 다 한번 대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기차를 발표했습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한 전기차를 출시했는데 예. 당연히 이제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뭐 디젤차, 가솔린차에서 전기차, 그다음에 앞으로 또 자율주행차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응이 좀 늦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낸 거죠. 다만 이제 그 성능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완충 시에 이제 한 180km 정도를 달릴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전기차들 180km 달릴 수 있는 차는 늘렸습니다. 굉장히 많죠. 뭐 테슬라도 앞으로 나올 상용차 같은 경우 뭐 3천만 원대 같은 경우도 뭐 400km 앞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아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600km까지 개발이 완료됐다 말씀도 드렸는데 뭐 그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 또 앞으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가 GM의 볼트, 테슬라의 또 모델 3 때문에 더 커지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나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당장의 어떤 매출 측면이나 그리고 또 어떤 파괴력, 지금의 어떤 전기차, 현대차의 성능 이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8%까지 올라가는 어떤 이런 주가 흐름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두 번째는 또 최근에 기아차의 어떤 주총도 있었고 지난번에 또 현대차의 주총도 있었지만은 기업 어떤 가치 그러니까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가 헌장도 발표했죠. 기업 지배구조 헌장을 발표하면서 뭐 투명 경영을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또 중간 배당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 같은 경우도 충분히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것도 찜찜하죠. 뭐 새롭게 나온 것도 아니고 지난해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갑자기 주가를 올릴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결국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환율 쪽입니다. 환 쪽인데 한 가지 좀 지난 그 2월에 보시면은 현대차가 급등이 한번 나올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뭐 한 달 정도 기다가 요번에 올랐는데 그 당시에 올랐던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엔화의 강세였습니다. 그때 2월에 보시면 엔화가 강세로 갔었고 우리 원화는 약세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엔 환율 측에서 경쟁력 측면에서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조정을 받다가 이번에 나오는데 약간 좀 그 이 부분도 석연찮은 점은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예. 사실 3월 들어서는 우리 원화가 더 강세로 갑니다. 그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설득력이 떨어지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쪽을 보니까 엔화 강세 같은 경우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엔화의 약세가 이제는 거의 뭐 단기 끝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일본의 정책 당국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엔화는 거꾸로 강세를 가버렸거든요. 예. 이번에 FOMC 회의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달러 약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엔화 같은 경우가 강하게 다시 강세 쪽으로 붙는 쪽으로 우리가 보셨을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부터 해서 외국인 매수, 그 다음에 기관 매수가 연속적으로 강하게 붙었거든요. 이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엔화 강세에 따른 경쟁력 강화 쪽에 모멘텀을 두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낙폭 과대주들 같은 경우는 뭔가 거리만 있으면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게 가장 적절한 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림을 제가 현대차의 PR 밴드 그림을 잠깐 또 보여드리겠는데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를 감하더라도 본다 그러면 가장 큰 메리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차 PR 밴드가 되겠는데 주가 이제 녹색선 2013년부터 14, 15년 보시면은 주가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왜 그런가? 이 밴드를 보시면은 제가 5배에서 7배 사이를 그림을 그려놨는데 2013년, 14년, 15년 오면서 보면은 밴드가 계속 내려가죠. 내려간다는 얘기는 실적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이미 주가 실적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놓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PR 한 5배에서 7배 사이에서 움직였던 게 경험적으로 나오고 있죠. 2013년도 가장 낮았던 게 5배를 잠시 깨긴 했지만은 거의 저점이었고요. 7배 정도를 보면은 가장 고점이었다. 요 구간에 놀았는데 2015년 보시면은 거의 그 중간 정도에서만 놀았다는 거죠. 결국은 평균 통계적으로 볼 때 현대차 같은 경우는 PR 한 5배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7배까지 움직였다. 지금 현재 가격 정도가 한 5배 정도 수준입니다. 5배 조금 위거든요.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 충분히 싼 가격이고 약간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다. 한 밸류가 움직였던 것의 한 중단 정도로 보면은 한 8만 원 정도를 볼 수가 있겠고 상단 정도가 한 20만 원 정도가 18만에서 20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 아마 단기로 볼 때는 한 18만 원 정도 목표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본다 그러면은 당장 뭐 오늘 가는 건 내일 가는 거 아니니까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가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상승 때문에 뭐 새롭게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8만 정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 역시 현대차 참 사연 많은 종목이었습니다. 예.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어서 강한 상승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사실 상승하는 이유를 뚜렷하게 찾기는 어렵지만 엔화 강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강화 등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만큼 또 향후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이번에 박재영 사장님께서는 사연 있는 종목도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나요? 저는 한정 KPS를 준비를 했는데요. 끝을 모르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와서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전 주가는 신고가를 계속 치고 가고 있는데 한전 KPS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작년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인건비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600억 정도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2017년부터 해외 사업, 그러니까 한전 KPS의 가장 큰 비용은 인건비입니다. 캐펙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그냥 정비 사업을 하는 그런 이제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데요. 2017년부터 해외 사업 인력을 좀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건데 실적이 안 좋아졌다라고 해서 해석을 해서 주가가 빠진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해외 매출 감소 그리고 장기적인 이제 국내 정책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이제 작년 4분기에 요르단 알마니커 발전소의 발전량이 줄면서 해외 매출이 조금 감소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효과다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런 쪽에 해외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는 전력 수급이 좀 안정화됐습니다. 2011년도에 블랙아웃 사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뭐 원전도 2개가 늘어났고요. 발전소, 화력 발전소도 많이 지으면서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전 KPS가 정비해야 되는 이런 물량들이 좀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발전소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처음 지었을 때는 정비를 할 필요가 없지만 2, 3년 이렇게 지났을 때부터는 정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전 KPS의 실적에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주가 하락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전 KPS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PER 밸류가 35배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비 수주의 한 77%, 그리고 화력발전소는 60% 정도를 한전 KPS가 가져가게 됩니다. 한전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주, 그러니까 정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한전 KPS가 가장 뛰어나거든요. 일반 업체들은 원전에 대한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른 업체들이 침입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락할 때마다 관심 있게 좀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사연이 있는 종목으로 한전 KPS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